안녕하십니까. 이면수입니다. 이번 주제는 약국 세무에 대한 내용으로 약국 경영에서 필수적인 세무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약국 개설, 그리고 권리금, 그리고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이 네 가지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리겠는데요. 약국 개설에서는 약국 개설 과정과 그 다음에 계약서 관련된 문제, 그리고 권리금에서는 권리금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이 유리한 건지 아니면 권리금 신고를 하지 않은 게 유리한 것인지, 그리고 만약에 신고를 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신고해야 되는지 이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부가가치세에서는 부가가치세의 개념과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에서 중요한 세금계산서 분류 문제, 이 문제를 살펴보고, 종합소득세에서는 종합소득세 세율과 그리고 종합소득세 경비에 관련된 내용을 깊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약국 개설과 계약서, 약국 개설에 대해서 살펴보면 우리가 사업을 한다고 할 때 꽃집이라든지 편의점, 그 다음에 음식점을 오픈하고자 할 때 누구나 세무서에 가서 나는 옷가게를 하겠다라고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면 자연스럽게 바로 그 자리에서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해 줍니다. 그런데 약국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약사라는 자격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약사라는 자격이 있을 뿐만 아니라 보건소에서 개설 허가를 해줘야지만 사업자 등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국의 사업자 등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에 보건소에서 개설 허가증을 먼저 이렇게 받고 나서 그 허가증을 가지고 사업자 등록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업자 등록을 신청을 하고 나면 그 사업자 등록증을 가지고 사업용 계좌를 개설하고 카드 단말기 설치하고 요양기간 지정 신청을 해서 약국 개설을 할 수 있는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필수적으로 간혹 가다가 부득이하게 보건소에서 개설 허가증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할 경우에는 다른 방법인 약국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게 되면 이 사업 계획서를 가지고서 세무서에 제출하면 사업자 등록을 발급받을 수도 있는데, 기본적인 절차는 어떻게든 약국에 개설 허가증이 나와야지만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사업용 계좌의 개설과 의무 사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약국을 개설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업자 등록증이 나오면 바로 사업용 계좌를 개설하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사업용 계좌가 어떤 것이고 사업용 계좌를 왜 사용해야 되고 사용하지 않았을 때 어떤 문제가 있는지 불이익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업용 계좌라는 게 뭐냐? 사업용 계좌라는 거는 개인 사업자입니다. 개인 사업자 중 복식부기 의무자에게 금융계좌를 사업용과 개인용으로 구분하여 사업과 관련된 금융거래는 사업용 계좌로 반드시 신고하여 그곳을 통해서 거래를 하라. 이게 사업용 계좌입니다. 다시 말하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통장하고 약국의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통장을 따로 분리해서 사용해라. 이런 얘기죠. 그러면 이 사업용 계좌에 사용되는 내역들은 어떤 것이냐? 사업용 계좌에서 인건비, 매입비용, 약품 대금 결제, 임차료 지급 이런 것들은 반드시 사업용 계좌를 통해서 지급을 해라 라는 것이죠. 그 외에도 사대보험 지급이나 그 다음에 전기세, 수도, 통신요금, 기타 판관비, 카드 대금 결제 이런 것들도 만약에 통장 계좌 이체를 통해서 거래가 된다면 이것도 역시 반드시 사업용 계좌를 사용해라 라는 게 사업용 계좌의 비용 지출 관련 내용입니다. 근데 만약에 약국에서 수입이 생겼다. 이 수입이 생길 때도 마찬가지로 사업용 계좌를 통해서 하라는 거죠. 그래서 공단에서 공단 청구금이 입금이 된다든지 카드 매출 대금이 입금이 된다든지 할 때는 돈이 들어온다. 그러면 반드시 그 사업용 계좌를 통해서 받아라. 이게 사업용 계좌의 핵심입니다. 결국 약국의 모든 거래는 사업용 계좌를 통해서 해라 라는 거죠. 수입도 그렇고 지출도 그렇고. 그래서 사업용 계좌를 사용해라 라는 게 사업용 계좌의 핵심입니다. 자, 근데 만약에 약국에서 바카스를 팔았습니다. 바카스를 일반 매약을 하루에 한 20만 원 정도 이렇게 팔았는데, 이 판 현금 매출을 카드가 아닌 현금으로 팔았어요. 이 현금으로 판 걸 갖다가 그러면 사업용 계좌에 입금을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입금을 하고 다시 사용해야 되느냐라는 게 이슈가 될 수가 있는데, 우리 세법에서는 현금으로 판매한 매약에 대해서는 별도로 통장으로 입금 안 해도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금을 판매한 현금 매약 매출에 대해서는 별도로
사업용 계좌에 입금해서 다시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동시에 마찬가지로 공단 부담금이 아니라 본인 부담금, 약국에서 손님이 내는 본인 부담금도 역시 현금으로 받았다. 그러면 그걸 별도로 사업용 계좌에 입금할 필요는 없습니다. 비급여 판매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현금으로 판매했다. 이런 것들은 별도로 통장에 입금할 필요 없이 그냥 별도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와 관련돼서 사업용 계좌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 살펴보면, 자, 먼저 사업용 계좌의 개설수는 제한이 없습니다. 한 개를 하든 두 개를 하든 세 개를 하든 상관없이 그냥 신청하면 받아주게 되고, 그래서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내가 기존 개인용으로 쓰고 있는 통장이 있어요. 이거를 사업용 계좌로 바꾸고 싶다. 예,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내가 새로 개설해서 사업용 계좌를 만들 수도 있지만 기존에 사용하던 것을 그냥 사업용 계좌로 신청하면 그대로 받아줍니다. 자, 세 번째, 약국은 개업도 많이 하고 굉장히 폐업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내가 기존에 사업용 계좌를 사용하고 있었어요. A라는 약국에서. 근데 내가 이 약국을 폐업하고 새로 사업용 약국을 개설했을 때는 기존에 사용하던 사업용 계좌를 그대로 쓰면 되느냐? 예, 그대로 사용하면 되는데 단 다시 신청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업자 번호가 다르기 때문에 사업자와 다른 번호를 또 다른 사업용 계좌에 연결시켜야 되기 때문에 새로 이렇게 신청을 해야 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사업용 계좌에는 있는 돈은 언제든지 내가 마음대로 출금을 할 수 있다. 내가 출금하고 싶을 때 출금할 수 있다. 반대로 법인 통장의 경우에는 마음대로 출금할 수가 없죠. 우리 일반 회사에 사용하는 법인 통장은 출금할 때는 반드시 업무와 관련돼서 출금을 해야 되는데, 반해서 우리 사업용 계좌는 그냥 업무와 관계없이 개인적인 미용 목적이라든지 체력 목적이라든지 기타 다른 목적으로 얼마든지 출금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게 바로 사업용 계좌고, 이 점이 우리의 법인 통장하고 좀 다른 개념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사업용 계좌의 신고. 사업용 계좌는 신고를 하고 사용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언제까지 신고해야 되느냐 하면 다음 연도 약국을 개설한, 이 약국을 만약 이때 개설했다 그러면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이렇게 신고를 해야 됩니다. 자, 충분한 시간이 있죠. 근데 제가 앞에서 말씀드리기를 사업용 계좌를 개설할 때는 반드시 사업자 등록증이 나오고 나면 바로 사업용 계좌를 개설하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렇게 되냐면 우리가 카드 단말기 설치할 때, 그리고 요양기관 지정 신청을 할 때 통장 사본이 들어가게 됩니다. 통장 사본이 들어갈 때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단에서 돈이 들어오거나 카드 결제 대금 통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뭘로 해야 된다고요? 예, 사업용 계좌로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절차성으로 볼 때 우리가 사업자 등록 나오자마자 바로 사업용 계좌를 개설하고, 그 다음에 이 개설 통장을 가지고 카드 단말 설치, 그 다음에 요양기관 지정 신청, 이런 절차를 통해서 약국 개설을 하는 것이 나중에 추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가장 기본적인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사업용 계좌는 어떻게 신고를 하느냐? 사업용 계좌는 홈택스에서 신고하면 됩니다. 홈택스에서 우리가 네이버 홈택스 검색하시면 중앙에 신청 제출이라는 이 화면이 있고, 이 화면을 클릭하면 중간쯤에 사업용 계좌 개설 관리라는 화면이 있습니다. 이 화면을 클릭하셔서 사업용 계좌를 간단하게 개설하셔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업용 계좌를 사용해라 라고 국세청에서 요구하고 있는데, 만약에 사용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느냐 라는 건데, 사용하지 않는 거면 거래 금액의 0.2%, 그 다음에 신고하지 않는 금액의 어쨌든 0.2%에 대한 가산세가 없습니다. 0.2% 가산세 하니까 굉장히 적어 보이죠? 그렇지 않죠? 우리 총 거래 금액의 0.2%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마찬가지로 수입에 대해서도 있을 수 있고 지출에 대해서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이 두 개를 합하면 가산세 금액이 절대 적지 않기 때문에 사업용 계좌는 반드시 개설하고 거기에서 사용해야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또 우리가 대부분의 약국들은 지금 현재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이라 해가지고 5%에서 10% 정도 세금을 줄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세액감면 혜택을 주고 있는데, 사업용 계좌를 개설하지 않는 경우에 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혜택이 배제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업용 계좌를 개설하지 않거나 사용하게 되지 않았을 때 불이익은 굉장히 크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서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약국의 인수, 양도, 양수 관련돼서 설명을 드리면, 자, 현재 약국 기존 신설 약국을 개설하는 것은 굉장히 힘들죠. 어렵고 위험 부담도 많고, 그래서 현재 약국에서는 신규 약국을 개설하기보다는 기존 약국을 인수하는 방식을 많이 택하고 있어요. 근데 기존 약국을 인수하는 방식은 크게, 자, 포괄양수도로 계약을 하느냐, 포괄양수도가 아닌
개별 양수도를 계약하느냐라는 두 가지로 할 수 있습니다. 즉 포괄 양수로 계약하느냐 아니 포괄 양수도가 아닌 방법으로 계약하느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포괄 양수도로 계약한다라고 할 때 대부분의 약국에서 약사님들은 그냥 약국을 개설하고 서로 양도 양수할 때 기본적으로 무의식적으로 포괄 양수도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자, 포괄 양수도 계약. 그러면 이게 도대체 뭐냐? 포괄 양수도 계약은 자,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면서 경영 주체만 고치되는 경우, 이게 이제 포괄 양수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사업의 동질성, 그렇죠? 약국이라는 사업의 동질성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경영 주체, 약사만 교체되는 경우, 이게 포괄 양수도다라고 할 수 있고요. 이 반대 개념인 개별 양수도라는 것을 보면 개별 양수도라는 게 뭐냐면 옆에 약국이 문을 닫았어요. 그래서 내가 그 약국에 그냥 약품만 인수할래. 그 다음에 그 약국에 어떤 조제 시설 기계만 내가 인수할래. 그 약국에 종업원만 인수할래. 이렇게 하는 것이 개별 양수도 계약인데 반해서 포괄 양수도는 그야말로 그 약국의 모든 자산과 부채를 내가 포괄적으로 인수한다라는 그런 계약이죠. 일반적으로 약국 같은 경우는 같은 장소에 같은 병원 거래처에 대부분 시설을 그대로 인수하기 때문에 포괄 양수도에 속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포괄 양수도를 대부분 약사들이 그냥 기본적으로 무의식적으로 무조건 포괄 양수도를 하느냐? 그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포괄 양수도를 하게 되면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약국 간의 거래라든지 모든 거래에서 사업자가 거래를 하게 되면 반드시 세금 계산서, 부가가치세라는 게 붙습니다. 그래서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야 되는데 포괄 양수도 계약을 하게 되면 가장 큰 세금 계산서 발행을 안 해도 된다. 이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이게 너무나 편리하기 때문에 많은 약국에서 가급적 우리 포괄 양수도 계약을 해서 약국을 양도 양수하자라고 해서 계약을 하게 되고, 따라서 약국을 팔고 살 때 대부분 세금 계산서 없이 그냥 계약서만으로도 경비 처리하는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포괄 양수도 관련돼서 한 두 가지만 중요한 점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사업장별로 자산 부채가 포괄적으로 양도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제가 세 번째 이 내용을 한번 볼게요. 자, 약국 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토지 건물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는 포괄 양수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 이 내용이 뭐냐면 토지 건물을 제외하고, 그러니까 약국을 제외하고 건물주인 약사님이에요. 약국을 직접 내가 사서 약국을 운영하는 건물주인 약사님이 한 10년 동안 약국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좀 쉬고 싶어요. 그래서 내가 이 약국을 팔지는 않고 새로운 약사님한테 임차를 해서 내가 임대료만 받고 이렇게 넘기고 싶다. 그래서 우리들은 포괄 양수도로 계약해서 약국을 넘긴다라고 계약을 작성하게 된다라고 할 때, 이때 과연 포괄 양수도가 성립되느냐라는 건데, 이때는 포괄 양수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약국에 포괄 양수도가 성립되려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자산과 부채가 포괄적으로 넘어가야 된다. 다 넘어가야 된다. 이게 포괄 양수도인데, 약국의 가장 중요한 시설인 약국 건물을 사는 사람한테 안 넘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는 사람한테 안 넘기기 때문에 이건 포괄 양수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만약 약국의 포괄 양수도에 해당되려면 모든 건물을 약사님한테 다 팔아야 되는 거예요. 임차가 아닌. 그래서 약국의 건물주가 약사님 곳에 들어가서 계약을 할 때는 임차인 이상은 포괄 양수도 계약을 하면 안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결국 포괄 양수도를 하지 마라 라고 하는 것은, 포괄 양수도를 안 하게 되면 뭐를 해야 된다고요?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야 되는 거예요. 세금 계산서, 즉 내가 약국에서 인수하는 의약품에 대해서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야 되고, 그 다음에 비품에 대해서, 시설 장치에 대해서, 권리금에 대해서, 자, 모든 것에 대해서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세금 계산서를 하지 않으면 무거운 과세가 따라요. 그래서 포괄 양수도냐 아니냐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자, 약국에 포괄적으로 양수를 한다라고 할 때는 종업원도 일반적으로 포괄적으로 승계한다라는 개념을 달고 있습니다. 그런데 약국과 같이 소규모 업체의 경우에는 반드시 종업원을 승계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다. 약국과 같이 아주 소규모인 업체는 굳이
종업을 승계하지 않더라도 포괄양수에 해당될 수 있다라는 국제심판원 판례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종업원을 인수해야만 한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대형 약국인 경우 종업원이 20명, 30명 되는 대형 약국을 인수하는데 종업을 한 명도 인수하지 않았다. 즉 종업원 전체를 제외하고 양수하는 경우에는 포괄양수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대형 약국을 인수할 때 이 부분을 주의해서 포괄양수도가 해당되지 않는 때는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된다라는 점에 유의를 요합니다. 따라서 이 포괄양수도냐 아니냐의 핵심은 세금계산서를 끊어야 되느냐 안 끊어야 되느냐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권리금. 자, 권리금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약사님들이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권리금 문제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권리금, 약국의 권리금은 적게는 수천만 원, 많게는 수억, 심지어는 수십억에 달하는 권리금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권리금 신고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나. 야, 권리금을 내는 쪽 입장에서는, 매수자 입장에서는 권리금 신고를 당연히 하고 싶죠. 왜냐하면 내가 세금 효과를 받고 경비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받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파는 약국, 매도자 입장에서는 권리금을 수입이 생기기 때문에 이 수입에 대해서 세금 신고를 하게 되면 세원이 노출되고 내 세금이 많이 내야 되기 때문에 노출을 꺼려야 합니다. 그런데 시장에서는 권리금을 파는 사람의 입장이 갑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사실상 권리금 신고에 대해서 좀 미미한 게 사실입니다. 그러면 과연 권리금 신고를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매수자는 당연히 세금이 줄어들 전세 효과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세금 신고를 하는 게 유리합니다. 그런데 매도자 입장에서,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세금을 내야 되는데 유리할까라고 생각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세금을 내더라도 얼마를 내느냐가 중요하죠. 세금을 많이 내느냐 적게 내느냐 이 문제가 생기는데 권리금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세금이 많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권리금을 팔고 살 때 비용이 드나요 안 드나요? 예, 비용이 안 들죠. 물론 조금 들 수 있어요. 그렇지만 많은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2억의 권리금을 팔았다. 실제 들어가는 권리금 비용은 많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에서는 60%를 그냥 경비로 인정해 줄게 해서 권리금에 대해서 40%만 소득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금이 상대적으로 다른 소득에 비해서 많지 않다라는 것이 중요한 문제고요. 중요한 포인트고, 또 하나는 뭐냐? 권리금을 받았습니다. 이 권리금은 도대체 내가 받아서 어디다 쓰죠? 예, 언젠가는 쓸 거잖아요. 어디에 씁니까? 아파트를 사거나 상가를 사거나 그 다음에 전기 예금을 들거나 이런 데 쓸 겁니다. 근데 국세청에서의 행정은 굉장히 날로 투명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실시간으로 개인의 재산 변동 내역을 그대로 파악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돈이 생겨서 뭔가 아파트를 샀다라고 하면 국세청에서 바로 포착이 돼서 그 돈이 어디에 나왔는지를 자동적으로 프로그램으로 이 사람이 그동안 신고했던 내역, 자산 내역, 쭉 부채 내역, 금융기관 차입 내역 다 분석해서 이 사람이 실제로 생긴 돈보다 더 많이 생기게 됐다라고 하면 자금 출처에 대해서 소명을 하라 이렇게 날아옵니다. 그렇게 됐을 때 내가 권리금을 받은 것에 대해서 소명을 할 수 없게 되면 나중에 문제가 생기게 되고 가산세라든지 기타 문제가 많이 발생하게 되죠. 그런데 만약에 세금을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파는 사람 입장에서 세금을 많이 내지 않으면서도 내가 자금 출처 소명을 할 수 있다면 가급적 이런 방법을 선택하는 것도 하나의 중요한 방법이라 할 수 있겠죠. 따라서 파는 사람 입장에서 마냥 불리한 것만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세금 효과가 어느 정도 되느냐라고 한번 살펴보면, 자, 2억 원 정도의 권리금이 있었다라고 하면, 자, 지급하는 매수약사는 비용으로 처리될 겁니다. 그런데 반해서 수령하는 사람 입장은 소득으로 처리되죠. 자, 2억에 대해서 금액 전체가 다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파는 사람 입장에는 8천만 원, 즉 40%, 60%는 경비가 인정된다 그랬죠. 그래서 2억의 40%인 8천만 원만 소득으로 잡히게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세율이 35%다라고 가정했을 때 세금이, 자, 우리 매수 약사님한테는 한 7천만 원의 절세 효과가 나타나고, 반면에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한 2천 정도, 2,800 정도의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의 세금을 납부하고서도 자금 출처 입증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매도자와 매수자 모두에게 유리한 게 바로 권리금에 대한 신고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권리금 신고를 이제 하기로 했다라고 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권리금 신고에 대해서 절차를 알려보면, 자, 권리금을
줄 때도 자,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야 되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권리금에 대해서 명확하게 부가가치세법상 세금 계산서 발급 대상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국을 팔고 살 때 자, 약품을 인수한다. 그 다음에 비품과 시설을 인수한다라고 할 때 이 반드시 세금 계산서를 꺼내야 되죠. 마찬가지로 권리금에 대해서도 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권리금을 주고받고 살 때 이때는 전부 다 양도양수 과정에서 일어납니다. 양도양수 과정에서 개별양수도가 아닌 포괄양수도를 하게 되면 세금 계산서를 발행 안 해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면 자, 포괄양수도로 사업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이 권리금에 대해서도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 모든 약국 대부분의 약국들은 포괄양수도로 계약을 한다라는 전제하에서는 권리금에 대해서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부분에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약사님이 파는 약사님 입장에서 권리금은 어떻게 신고하느냐? 파는 약사님 입장에서는 자, 만약에 포괄양수도로 한다 그러면 전자세금에서 발행할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포괄양수도가 아닌 개별양수도로 권리금을 양도한다라고 할 때는 전자세금서를 발행하고 이 전자세금서 발행된 것을 다음 달 폐업 후 25일 이내 폐업일 후 25일까지 부가세 신고를 통해서 세금 신고를 하게 됩니다. 매도약사의 경우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리금을 양도하는 약사님 같은 경우에 포괄양수도가 아닌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자세금서를 발행을 해야 되고 이 전자세금서 발행한 것을 다음 달, 그러니까 폐업일로부터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게 되면 권리금 대해서 신고가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매수약사 입장에서는 좀 주의를 요합니다. 자, 권리금을 사는 입장에서 입장에서 우리가 권리금을 송금할 때 돈을 송금할 때 반드시 기타 원천소득세를 해서 8.8%를 차감 후에 지급해야 됩니다. 세금을 내는 사람은 누가 내는 거죠? 약국을 파는 매도자가 내죠. 그런데 반면에 세금을 대신 내는 사람이 권리금을 사는 사람, 그 사람이 돈을 줄 때 돈을 떼고 이와 같이 돈을 이렇게 싹둑 잘라서 8.8%를 떼서 이거를 다음 달 10일까지 세무서에 갖다 내는 겁니다. 자, 권리금 신고를 가까스로 둘이 합의했어요. 신고하기로. 그래서 권리금 신고를 하기로 했는데 이 원천 징수를 안 하고 그냥 2억이다. 2억 금액을 그대로 다 송금을 해버린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달 신고를 딱 하려고 보니까 신고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돈을 송금 받아야 되나요?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우리가 권리금을 지급할 때는 반드시 8.8% 차감한 후에 그 다음에 권리금 신고를 다음 달 10일까지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권리금을 지급해야 됩니다. 이 권리금 신고를 하면 그 다음에 이 내용 가지고 매도자의 약사님 같은 경우는 세금을 8.8%만 내는 것이 아니고 매도 약사님 같은 경우는 종합소득세와 합산돼서 다음 달 5월 달에 정산돼서 세금이 부과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가가치세는 물건의 생산이나 유통, 판매 과정에서 부가가치가 발생했을 때 부과하는 세금을 부가가치세라고 합니다. 약국에서도 많은 의약품 또는 기타 건강기능식품 또는 기타 의약 부약품 이런 것들을 많이 판매하죠. 그래서 약국에서도 부가가치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약국에서의 크게 판매를 두 개를 보면 자, 조제약 판매하고 기타 일반약, 그 다음에 의약 부약품 이런 것들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우리 부가가치세법상에 자, 약사가 제공하는 조제 용역에 대해서는 면세, 즉 부가가치세를 면하라. 그러니까 면세로 규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약사가 판매하는 조제약 판매는 면세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반면에 일반약 판매, 그 다음에 의약부약품, 건강기능식품 이런 것들은 과세로 해당돼서 실제로 약국에 부가가치세 부담을 한다. 그러면 이 부분을 부담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사실은 이 부분이 약국에서 판매 비중이 높지 않기 때문에 약사님들 입장에서는 부가가치세는 크게 부담이 되지 않는 세금입니다. 그러나 이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이 신고가 바로 종합소득세로 연결되고 따라서 종합소득세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역시 중요한 세무신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부가가치세는 언제 신고하느냐? 자, 부가가치세는 크게
1년에 2번 합니다. 1기, 2기. 그래서 1기는 1월 1일부터 6월 31일, 2기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 이렇게 두 번의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을 두고 이 부가가치세는 1기는 7월 25일, 2기는 1월 25일. 다시 그래프를 보면 자 1기 1월 달부터 6월 달까지 이거를 1기라 그러고요. 그 다음에 7월 1일부터 12월 30일 이걸 2기를 합니다. 자 1기는 끝난 6월 31일부터 25일 이내인 7월 25일까지 신고 납부를 하고요. 2기는 12월 31일부터 25일 이내인 1월 25일 날 납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가세 신고는 두 번의 신고를 거치게 됩니다. 자,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신고가 되느냐, 어떻게 계산이 되느냐, 굉장히 심플합니다. 그냥 매출에서 매입을 빼면 거기가 내가 내야 될 부가가치세가 바로 계산되어질 수 있다라는데, 자 매출의 판매액의 10%, 그 다음에 매입액의 10%. 자 매출이 3천만 원이 있다라고 하면 3천만 원의 10%, 요걸 가리켜서 3천만 원의 10%를 매출세액이라고 합니다. 매출세액. 그 다음에 매입의 10%, 매입의 10%, 매입이 2,400이면 2,400의 10%인 240만 원. 이게 매입세액이랍니다. 그래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게 내가 내야 될 부가가치세다. 이 부분 매출이라든지 매입이라든지 전부 다 어떤 것만 갖고 있다고요? 조제하고는 관계없고 일반 의약품, 일반 약, 건강기능식품과 관련된 내용들만 말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말한 어쨌든 매출에서 매입을 뺀, 그 다음에 거기에 10%가 부가가치세다라고 하면 굉장히 심플한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신용카드 세액공제라든지 기타 나머지 조금 들어가는 절차가 있긴 한데, 이 부분 오늘은 큰 틀에서 부가가치세 구조가 어떻게 되느냐라는 것만 설명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세금 계산서 부가가치세법상에서 제일 중요한 게 과세와 면세. 약국은 과세와 면세가 같이 겸 있는 겸용사업자입니다. 그래서 매출도 조제 매출은 면세, 일반약 매출은 과세, 이렇게 굉장히 분류를 정확히 해야 되죠. 마찬가지로 들어온 자료, 매입 자료에 대해서도 우리가 분류를 굉장히 정확히 해야 됩니다. 즉 우리가 세액계산을 분류할 때 이게 처방약이냐 일반약이냐, 이거 분류를 굉장히 잘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약국을 하다 보면 한 70건 정도 약국을 하면 세액연서가 한 100장에서 200장 정도 됩니다. 이거를 전부 다 전문약, 일반약, 전문약, 일반약 분류하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거를 별도로 회계사무실에서 좀 해주기를 바라는 약사님들이 계세요. 근데 회계사무실에서 만약에 이게 전문약, 일반약 이렇게 분류를 하면 100% 틀립니다. 절대 안 되고요. 약사님이 직접 전문약, 일반약 분류를 해주셔야지만 정확하게 약국 세무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약국 세무의 출발점은 약품을 제대로 전문약, 일반약, 처방약, 비처방약 잘 구분했느냐 따라서 분류되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를 합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보면, 자 일반적으로 세금 계산서가 들어올 때 세금 계산서에 뭐 다 일반적인 전문약이 다 분류가 돼 있던데요 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전체의 한 20% 정도만 이렇게 분류를 해놓고 나머지는 그렇게 분류가 돼 있지 않습니다. 설사 분류가 돼 있더라도 세금계산서상에 일반 이렇게 적혀져 있더라도 우리가 이 약을 일반약을 처방받아서 판매했다라고 하면 이 분류는 처방약 또는 전문약으로 분류되는 겁니다. 세금계산서상에 있는 약을 내가 어떻게 사왔느냐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실제로 어떻게 처방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거에 따라서 과세냐 비과세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만약에 처방을 했다라고 하면 처방약으로 구분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약사님들 우리가 분류를 할 때 세금계산서 한 장에 전문약도 있고 일반약도 있습니다. 전문약, 일반약 막 섞여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게 공통, 이렇게 해서 공통으로 분류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공통 이렇게 분류하는데 우리가 공통으로 분류를 하는 것은 최대한 억제를 해야 됩니다. 최대한 공통으로 분류해야 되는 것은 정말로 내가 전문약인지 일반약인지 도저히 이거 금액을 알 수 없는 소액의 금액, 이런 경우가 공통이지 대부분 금액 다 알 수 있는데 그냥 분류하지 않고 공통 이렇게 분류를 해버리면 나중에 분류, 안분 계산을 통해서 이게 두 개를 분리하게 되는데 이때는 세무에 심각한 오류가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최대한 전문약과 일반약이 함께 있는 경우에도 금액을 가급적 구분해서 전문약 얼마, 일반약 얼마 이렇게 구분해서 회계사무실에 전달을 해줘야지만 정확히 분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 약국의 세금계산서 분류가 중요하냐라는 부분을, 저렇게 중요하냐라는 부분을 간단한 예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과세 기간 때 약을 사왔습니다. 전문약 3억을 사왔고요. 그 다음에 일반약 1억을 사왔습니다. 그래서 총 내가 사온 것은 4억을 사왔습니다. 4억 정도 사왔고요. 자, 그래서 전문약에 대해서는 3억 사와서 공단 청구 4억 해서 매출은 4억 정도 조세 매출이 났고요. 자, 일반약은 1억 정도 사왔으니까 일반약은 어떻게 신고를 하는 거죠? 보통 내가 사온 약에 대해서 사온 약만큼의 마진을 붙여서 우리 스스로 신고하는 거죠. 그래서 1억 정도 사왔으니까 마진을 한 20% 붙여서 1억 2천에 판매했습니다 라고 해서 세무서에 신고해서 총 매출이 한 5억 2천 발생했습니다 라고 신고를 했다고 할 경우에 이게 이제 정확히 신고된 거다라고 이렇게 봤을 때, 자, 세금 계산서 분류를 했는데 좀 잘못 분류했어요. 어떻게 잘못 분류냐? 이 3억을 2억으로 이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자, 2억으로 분류하면 이 3억을 2억으로 분류하면 여기에서 달라지는 게 있을까요? 우리 총 사온 약 자체는 달라질 수가 없죠. 이 약은 4억은 달라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달라지는 게 일반 약이 1억이 아닌 2억이 됩니다. 2억으로 바뀌죠. 자, 2억으로 바뀌었습니다. 내가 일반 약 2억을 사왔으면 그 다음에 내가 얼마에 팔았다고 얘기합니까? 보통 2억을 사와서 1억 2천에 판매했다. 이건 일반적이진 않죠. 그래서 여기에 역시 마진율을 붙여서 판매하면 1억 2천이 아니라 2억 4천 2억 4천에 판매했다. 이렇게 신고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자, 보세요. 실질적으로 보면 내가 1억 2천 정도 되는데 매출이 어떻게 돼요? 매출이 과다하게 되는 거예요. 매출을 과다하게 신고하죠. 자, 매출을 과다하게 신고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소득세라든지 법인세, 소득세라든지 부가가치세, 그 다음에 소득세가 굉장히 많이 나오게 돼 있죠. 그래서 부가가치세나 소득세 금액이 굉장히 많이 올라갑니다. 자, 이렇게 하면 세금을 굉장히 많이 내게 되죠. 자, 세금을 굉장히 많이 내기 때문에 국세청에서 볼 때 이 약국은 굉장히 성실하고 굉장히 신고를 잘했구나 라고 생각할까요?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이렇게 세금을 엄청나게 많이 내더라도 이 약국의 세무신고는 엉망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어떤 상태가 엉망이 되어 있느냐? 자, 우리가 전문약이 3억이 아니라 2억에 사왔다라고 하면 기말에 가면 어떻게 되죠? 이 전문약 매입이 부족하게 돼요. 그렇죠? 전문약 매입이 부족해요. 전문약 매입이 부족하게 되면 기말에 재고 금액이 당연히 부족하게 돼요. 재고 금액이 부족하면 우리가 그냥 탁상에 앉았어도 수치만 보고서도 이 집이 문제가 있네? 바로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재고에 대해서 자, 세무서에서 소명을 해라 라고 요구를 받게 돼요. 그렇게 되면 이 소명이 쉽지가 않아요. 이 소명이 너가 이렇게 분류를 해서 이런 재고 부족하니까 여기에 대해 소명해라 이렇게 절대 안 됩니다. 이거 가지고 그냥 당신은 또 일반약 판매가 잘못됐다, 뭐가 잘못됐다, 일단 소명해라. 근데 소명이 쉽지 않다. 따라서 세금을 굉장히 많이 내고서도 나중에 세무 관련된 내용은 엉망으로 되는 그런 현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약국의 세금계산서 분류는 굉장히 중요하다. 또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만약에 3억이 아니라 3억 5천 이렇게 하는 경우에도 똑같이 엉망으로 됩니다. 그래서 세금계산서 분류는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약국의 종합소득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합소득세란 게 무엇이냐? 우리가 사람의 소득의 원칙은 이자를 통해서 소득을 받기도 하고 배당을 통해서 받기도 하고 사업을 통해서 받기도 하고 근로, 연금, 기타 이런 여러 가지 소득을 통해서 사람은 소득을 올립니다. 자, 이때 이런 모든 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한다라는 것이 종합소득세입니다. 그런데 약국의 경우에는 물론 이자도 있고 배당도 있는 분들도 계시지만 대부분은 약사님들은 바로 이 사업소득을 통해서 우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되죠. 그래서 전체 구성이 대부분 종합소득세는 사업소득이다 이렇게 대부분 인식하게 돼 있고 이 사업소득은 약사님이 스스로 자진해서 신고하는 자진납세 신고 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알아서 신고해라. 어떻게? 내가 스스로 장부를 만들어서 스스로 얼마 벌었고 얼마 지출했고 하는 부분을 장부를 통해서 신고를 해라라는 게 바로 기장, 복식부기를 해서 신고를 해라라는 부분을 하기 때문에 사업소득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업소득에 대해서 살펴보면 자, 기장이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업소득은 기장을 통해서 신고해라 라고 했는데 기장이라는 게 뭐냐? 적을 기, 장부장. 장부에 기록한다. 이게 기장입니다. 장부에 기록한다.
그래서 장부에 기록하는데 장부를 어떻게 하느냐, 기록하는 방식에 따라서 크게 간편장부, 복식부기 두 개가 있습니다. 간편장부로 기록하는 방법이 있고 복식부기로 기록하는 방법이 있는데, 자, 매출이 적은 업체들, 즉 매출이 일정 업종에 따라서 3억, 1억 5천, 7천 이런 업종에 따라서 매출이 조금 적은 업체, 영세 규모 업체는 간편장부를 통해서 신고를 하는 거고, 매출이 어느 정도 규모 이상 되는 데는 복식부기를 통해서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 사업자는 매출과 관계없이 무조건 복식부기를 해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국은 전문직 사업자로 속하게 되고, 따라서 매출과 관계없이 복식부기를 반드시 해야 되는 복식부기 의무자로 되어 있습니다. 복식부기란 게 뭐냐? 간편장부라는 거는 뭐냐면 우리가 가계부 적듯이 얼마 썼고 얼마 벌었고 얼마 썼고 얼마 적었고 이렇게 하는 게 간편장부입니다. 반면에 복식부기는 우리가 약사님 중에서도 상업을 배우신 분들은 알지만 차변, 대변 이런 식으로 해서 구분해서 작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정 수준의 격리 업무를 하지 않으면 사실은 일반인들은 거의 작성할 수 없는 게 바로 복식부기 의무자고, 따라서 약사님 입장에서는 이 복식부기를 작성할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세무서에 기장을 의뢰하게 되고, 그 기장에는 복식부기를 통해서 신고하게 됩니다. 자, 우리 약국은 굉장히 매출이 작아요. 그래서 굳이 내가 복식부기를 해야 되느냐? 복식부기를 않고 아까 간편장부나 기타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던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면 복식부기를 하는 게 유리하냐, 그렇지 않는 게 유리하냐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예를 제가 간단하게 드렸습니다. 매출이 한 3억이 되는 약국의 경우에 만약에 복식부기를 하지 않고 추계신고를 하게 되면 3억 원에 정부가 인정하는 율 83.5% 하면 2억 5천 정도라 정부가 경비로 인정하는 율이 있습니다. 그 율에 따라서 신고를 하면 5천 정도의 소득이 발생하고, 여기에 대해서 세율을 곱하면 세금이 한 6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복식부기 의무자가 만약에 장부를 안 했다, 복식부기를 안 했다라고 하면 무기장 가산세가 붙습니다. 그래서 가산세 20% 붙으면 총 납부하는 세금이 한 700에서 800 정도 되는 세금을 내게 됩니다. 즉 이렇게 장부를 안 하게 되면 불이익이 뭐냐? 내가 실제 사용한 경비, 약값 이런 것들을 경비를 반영할 수가 없다, 인정받을 수가 없다. 실제 가공의 경비, 가상의 경비만 인정을 받는 거지, 내가 실제 사용한 경비를 인정 못해서 세금을 많이 높게 부담할 수밖에 없고, 두 번째가 여기서 보다시피 무기장 가산세 20%가 부담되기 때문에 이 역시 마찬가지로 세금 부담을 가중시키게 됩니다. 저희가 일단 보면 한 3억 정도 돼서 만약에 복식부기를 하게 된다라고 할 때 약국에 따라서 경비의 사용 내용이라든지 약국의 약에 비싼 약, 싼 약 이런 거에 따라서 세금 차익은 있긴 하지만, 이 경우에는 한 200에서 400 정도의 세금을 납부한다라고 저희 경험상 이렇게 했을 때 장부를 하지 않게 되면 굉장히 많은 금액을 부담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긴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약국은 무조건 복식부기를 해야지만 유리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약국의 종합소득세 세율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많은 약사님들이 알고 계십니다. 세율이 어떻게 되느냐 라고 궁금해서 네이버 치면 그대로 나오죠. 세율은 어떻게 됩니까? 자, 1200까지는 6%, 4600까지는 15%, 24%, 35%, 38%, 40% 이렇게 누진적으로 구간에 따라서 누진 세율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가다가 제가 약사님하고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 특정 약사님 같은 경우는 절대 8,800을 넘으면 안 된다. 이게 8,800을 절대 넘으면 안 된다. 예를 들어 8,790만 원이 되더라도 8,800을 넘으면 절대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약사님들이 계세요. 왜냐고 여쭤보면, 왜냐하면 이 밑에 가면 24%가 적용되는데 8,800이 넘은 순간 35%를 전체를 적용받기 때문에 굉장히 큰 손해다. 그래서 8,800이 넘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세율은 누진적으로 구간별로 적용됩니다. 즉 예를 들면 종합소득금액이 1억 원이다 라고 할 때는, 자 1200까지는 아까 말했을 때 6%라고 했죠. 6%가 적용되는 거고,
저 1200에서 4600 사이에 있는 3400에 대해서는 15%, 그렇죠? 15%. 그다음에 8800까지에 대해서는 24%, 그렇죠? 그다음에 8800을 넘어서는 금액에 대해서만 35% 적용되는 거예요. 이 구간에 대해서만 35% 적용되기 때문에 이 전체가 35%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 오해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율은 이와 같이 누진 세율로 적용된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약국의 경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국의 경비를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어떤 정빙, 경비를 썼다라면 정빙을 갖춰야 되는데, 정빙은 세법에서 말하는 정빙은 적격정빙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적격정빙은 법에 적합한 정빙이다라는 용어가 있는데, 법에서 말하는 적격정빙은 세 가지입니다.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이 세 가지만 법에서 말한 적격정빙에 해당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문방구영수증, 간이영수증, 이 간이영수증은 보이다시피 적격정빙이 아닙니다. 적격정빙이 아니죠. 적격정빙은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이 세 가지가 적격정빙이고요. 문방구에서 파는 간이영수증은 적격정빙이 아닙니다. 적격정빙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 적격정빙이 만약에 안 썼다라고 하면 정빙불비 가산세를 부담합니다. 그래서 이제 적격정빙이 아닌데 만약에 간이영수증, 문방구에서는 간이영수증을 사용했다라고 하면 우리가 가산세가 붙게 되죠. 그런데 간이영수증은 적격정빙이 아니죠. 다만 3만 원까지는 정빙불비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많은 약사님들이 알고 계신 것은 간이영수증은 3만 원까지만 경비가 인정이 된다라고 알고 계시죠. 정확한 용어로 말씀드리면 3만 원까지만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간이영수증이 3만 원까지 쓰는 거고, 그것이 넘어서는 금액은 전부 다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이와 같이 법에서 정한 적격정빙을 사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약국의 경비에 대해서 항목별로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약국의 경비 중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바로 의약품입니다. 그렇죠? 의약품. 자, 의약품은 우리가 약국의 중요한 경비 중에 하나인데, 의약품을 간혹 가다가 이렇게 의료기관이 지나거나 그다음에 옆에 병원에서 처방을 안내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죠. 그래서 의약품을 부득이하게 폐기하고 버려야 되는 상황이 생기고, 그렇게 되면 약국 입장에서는 당연히 손실이 발생할 거고, 이 손실을 어떻게 경비 처리하느냐라는 부분인데, 이 버리는 약에 대해서 동영상 촬영이나 사진 촬영, 그 다음에 버릴 때 우리가 업체에다가 버린다, 그럼 폐기사실 확인은 받잖아요. 폐기사실 확인은, 그 다음에 폐기된 자산의 목록 리스트, 이런 걸 준비해 주시면 약국 경비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인테리어 비용과 비품. 자, 이거는 우리가 고정자산, 약국의 경비 중에서 상당히 금액이 큰 것들이죠. 자, 이런 것들은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받아라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혹 세금계산서를 받으려니까 10% 더 내라 그래요. 그래서 이거 10% 더 내는 게 더 불리하지 않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약국은 10% 더 주고 하더라도 충분히 경비 처리가 에 대한 효과가 크기 때문에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받아서 경비 처리를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임차료는 약국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또한 경비 중에 하나입니다. 임차료가 한 1,000만 원 정도 되는데, 우리가 임차료가 임차당하는 사람이 어리기 때문에 간혹 가다가 1,000만 원 중에 500만 원만 세금계산서를 끊어주고 나머지 500만 원은 세금계산서를 못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 500만 원에 대해서 경비 처리를 어떻게 할 거냐라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전에는 우리가 통장으로 이체했으면 이거를 실제 나간 경비이기 때문에 경비 처리 가능하다 해서 많은 회계사무실에서 경비 처리를 해줬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국세청에서 경비 부분을 경비 비용의 적정성 부분을 굉장히 따지는 입장이라서, 그러면 진짜 이 통장에 들어간 금액이 맞는지 틀리는지에 대해서 상대방에 대한 확인이 들어가죠. 임대인이 세금계산서를 진짜 발행했는지 안 했는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러면 만약에 세금계산서를 발행 안 했다, 임차인이, 그러면 임대인한테 불이익이 가겠죠. 따라서 이런 형식으로 구축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는 금액에 대해서는 경비 처리가 어렵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약국에서 많이 먹는 식대 영수증, 직원 회식비, 커피, 음료 모두 다 복리후생비라는 이름으로 약국의 경비 처리가 가능한 항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동차 관련된 지출을 살펴보면, 자동차 관련된 지출에 대해서 질문이 많아요. 내가 이번에
세금이 많이 나와서 차를 하나 바꾸려고 그러는데 리스를 하는 게 좋아요? 할부를 하는 게 좋아요? 아니면 구입을 바로 하는 게 좋아요? 아니면 자 이번에 소나타를 사는 게 좋아요? 아니면 벤츠를 사는 게 좋아요? 라는 질문을 많이 받아서 그때마다 제가 약사님의 소득을 보고서 이번에는 벤츠가 좋고 이번에는 뭐 예를 들면 소나타가 좋고 그 다음에 리스가 좋다 이렇게 예전에는 그렇게 상담을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세법이 개정되면서 전혀 무의미한 현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차값에 대해서 1년 동안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금액이 8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800만 원. 800만 원밖에 안 되고 보통 한 5년 정도 감가상각을 한다 했을 때 5, 8이 40, 한 4천만 원 정도만 차량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리스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비싸게 줘서 나머지를 경비를 처리하겠다 이거 아니에요. 근데 이 경비 처리가 하지 않는다면 굳이 내가 비싸게 주고 살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경비처리를 위해서 벤츠를 샀다. 2억 원 주고 벤츠를 샀다. 그럼 1년에 800만 원의 경비 처리를 가능하기 때문에 이거를 몇 년 타야지 경비 처리 가능한 거죠? 25년을 타야 돼요. 자, 그렇게 되면 굳이 이 세법 때문에 차량을 리스를 할 건지 그다음에 벤츠를 살 건지 그다음에 소나타 살 건지 구분할 필요는 없고 이제는 세법보다는 약사님이 가진 경제적인 현황 경제 금융 상황을 보고서 차량을 구입하시는 게 더 합리적인 선택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경조사비. 자, 경조사비에 대해서는 우리가 크게 직원한테 경조사비를 지출했느냐 아니면 일반 손님한테 경조사비를 지출했느냐에 따라서 자, 거래처 손님한테 경조사비를 지출했을 경우에는 건당 20만 원 이내에서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근데 반면에 직원에게 지출할 때는 사회 통념상 접대 범위 내에서 전액 경비가 가능하다. 그래서 경조사비는 정빙이 없죠. 영수증이 없죠. 보통 어떻게 됩니까? 문자로 날아옵니다. 그래서 문자로 날아온 거 캡처해 주시면 그런 내용 경비 처리가 가능하다라는 부분이고요. 이외에도 전화요금, 전기요금, 수도요금, 가스요금 그 다음에 이런 것들 경비 처리 가능하고요. 자, 삭감액 우리가 차등 수가로 해서 삭감되는 경우에도 우리가 경비 처리로서 우리 약국 세무를 절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외에도 간단하게 가족의 인건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족의 인건비 보통 약국은 가족끼리 운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가족이 나와서 일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가족의 인건비는 경비 처리가 가능할까요? 당연히 세법에서 인정되는 경비입니다.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한 3가지 정도로 이야기를 해볼게요. 가족의 인건비는 먼저 지급을 했느냐 이런 거죠. 가족이기 때문에 월급을 주질 않죠. 월급을 주지 않고 그냥 언제든지 너가 쓰고 싶을 때 쓰라 라고 하는데 자, 월급이라는 게 그렇게 주면 안 되죠. 언제든지 네가 쓰고 싶을 때 쓰는 게 가져가는 게 월급이 아니죠. 월급이라는 건 어떻게 돼요? 정해진 날짜에 정해진 금액에 정해진 통장으로 이체했을 때 그게 월급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부분을 안 했다 그럼 월급 안 준 거예요. 따라서 월급을 준다라고 한다는 것은 반드시 계좌이체를 통해서 지급을 해라. 즉 계좌이체를 하지 않게 되면 오히려 제3자는 계좌이체를 안 할 수 있지만 가족이기 때문에 더더욱더 계좌이체를 통해서 경비 처리를 해라라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금액이 적정하냐라는 거죠. 가족이기 때문에 금액을 왕창 많이 주고 가족이기 때문에 오히려 적게 주고 이게 더 이상하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만약에 일에 한 만큼 밤 10시까지 토요일, 일요일 나오는 게 가족이 대부분이 나오죠.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더 많이 금액을 주는 거고 그 다음에 적게 나와서 일하면 적게 주는 거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적정한 수준에 줬느냐. 내가 우리가 부부 약사예요. 한 명은 이제 이렇게 대표자라 있고 한 명은 그 다음에 직원으로 있다라고 할 때 그러면 그 금액을 어떻게 얼마를 책정해야 되느냐라는 부분을 책정할 때 그냥 가족이 아닌 제3의 약사님을 채용했을 때 얼마를 지급해야 될 거냐 그 금액을 지급하면 된다라는 얘기죠. 적정한 수준에 지급돼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근무 여부죠. 자, 실제로 이 직원이 이 가족이 근무했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건데 자, 가족이 근무한 걸 CCTV로 확인할 수 있다. 됩니까? 이 CCTV? CCTV 안 되죠. 왜냐하면 CCTV 보관 기간은 2개월. 근데 세무서에서 문제 삼는 거는 2년이나 3년 후이기 때문에 CCTV는 큰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보통 가족들 때문에 세무조사를 많이 가족들 때문에 세무조사 관련된 경험이 있는 분들은 어떻게든 흔적을 남겨라. 그래서
이렇게 가족이 대신 뭐 이렇게 약품 결제를 할 때 사인을 할 때 가족이 대신 사인을, 물론 약사님 이름을 하겠죠. 근데 필체가 남잖아요. 그런 필체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 출퇴근할 때 세콤에 출근 퇴근 찍는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거라든지 어떤 형식이든 흔적을 남겨라라는 게 야가족의 근무 인건비를 비용 처리할 때 중요한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약국 경영에 있어서 필수적인 약국 세무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약국 경영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